오늘 하루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추며 고생했다. 참 잘 살았다라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집에 돌아와 혼자 사귀며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배신감과 서글픔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자식 키우고 부모 모시고 주변 사람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버린 여러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는 뱀 같은 인간들만 주변에 꼬이게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만만한 존재로 취급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대접받는 어른, 그 존재만으로도 묵직한 울림을 주는 품격 있는 현인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잃지 않았던 그 고결한 자존감과 기품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생의 제2막 진짜 대접받는 삶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지혜의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게 하는 깊은 동행의 뜻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자에게 더 들려달라는 묵직한 응원이 됩니다. 좋은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배움과 깨달음을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현자의 나눔터를 오래도록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은 가벼운 입놀림입니다. 67 세강호철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며 겪었던 무용담부터 어제 본 뉴스 비평까지 호철 씨가 입을 열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이 많고 재미있는 사람이라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철 씨가 나타나면 또 시작이네 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그가 없을 때는 입만 산 노인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호철 씨는 왜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일까요? 현대 사회심리학에는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말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말 속에 담긴 진심과 지혜의 농도는 옅어집니다. 여러분이 100마디 말을 내뱉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을 분석하고 파고들 빈틈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입을 닫고 경청할 때 상대방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1000마디 말이 소용없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니 입을 다무는 것이야말로 화를 면하고 품격을 지키는 으뜸가는 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른내 새 임정숙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늘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살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그것이 시어머니로서의 권위이자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며느리에게 그것은
그저 귀찮은 잔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정숙 씨는 마음철학의 조언을 듣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딱 3가지만 실천했습니다. 묻지 않는 말에 먼저 조언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3초 뒤에 입을 연다. 비판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중립적인 감탄사만 사용한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머니의 입이 무거워지자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깊이 생각하신 뒤에 말씀해 주셔서 정말 든든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대접받는 어른의 권위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담아내는 내 귀 깊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청의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을 제어하고 타인에게 무대를 내어주는 사람은 자제력이 강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자제력은 곧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모임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잊힐까봐, 혹은 내가 존재감이 없을까봐 계속해서 말을 보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가볍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진짜 대접받는 어른은 구태여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하신 지각 즉 깨닫고 느끼는 공부의 핵심은 바로 침묵 속에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혹시 독이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지, 아니면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 같은 소리는 아닐지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품격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을 줄이는 행위는 나는 너의 반응이나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자족하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상대의 눈을 3초간 응시하십시오. 그 3초의 정적이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범접할 수 없는 위치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말을 고치는 것은 곧 인생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지혜의 파수꾼이 되어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낼 때 비로소 여러분의 한마디는 천금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한 노년의 품격, 그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뼈아프게 고쳐야 할 것은 바로 무너진 몸가짐과 흐트러진 외양입니다. 69세 김철수 씨는 은퇴 후 삶이 급격히 무료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있겠나라는 생각에 집안에서는 물론 가까운 시장에 나갈 때도 목이 늘어진 티셔츠와 무릎 나온 추리닝 차림을 고수했습니다. 세수는 이틀에 한 번 하기 일쑤였고 머리칼은 정돈되지 않은 채 늘 부스스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것을 편안한 노후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은 그를 구석 자리에 앉혔고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나쳤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조차 할아버지한테 냄새나라며 곁에 오기를 꺼렸습니다. 철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옷차림 좀 편하게 한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지심리학의 초두 효과와 후광 효과를 직시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단 3초 만에
상대방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단정하지 못한 차림새는 상대방에게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거처는 늘 정갈하게 치워져 있었고 의복은 비록 낡았을지언정 항상 깨끗하게 매만져 입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자는 마음 또한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겉모습을 다스리는 것은 곧 내면의 신령함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평생을 강조하신 신독의 가르침입니다. 홀로 있을 때조차 삼가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의 품격을 위해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힘입니다. 70세 세박영희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영희 씨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자꾸만 자세가 구부정해졌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걸음걸이는 땅을 끌듯 힘이 없었고 표정은 항상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희 씨를 보면 어디 아프냐는 동정 섞인 질문을 던졌고 대화할 때도 마치 아이를 다루듯 가볍게 대했습니다. 영희 씨는 동정받는 상황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철학의 가르침을 받고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 안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거창한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대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희 씨가 허리를 펴고 당당한 눈빛으로 걷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함부로 반말을 섞던 이웃들이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고 동네 상점 주인들도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정중히 대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체화된 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체 자세가 뇌에 신호를 보내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즉, 겉모습을 고치면 속마음이 강해지고 그 강해진 기운이 아우라가 되어 타인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이제 나이 먹었는데 대충 살찌라며 스스로를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식탁에서 대충 냄비째 밥을 먹고 거울도 보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을 발로 차는 행동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수신이 되지 않은 자는 그 어떤 대의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결코 레드카펫을 깔아주지 않습니다. 대접받는 어른의 몸가짐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청결함입니다. 노년의 향기는 비싼 향수가 아니라 깨끗한 세탁물 냄새와 단정한 손발톱에서 나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예의이자 자존감의 척도입니다. 둘째, 직립의 위험입니다. 세월의 무게로 허리는 굽을지언정 마음의 척추는 꼿꼿이 세워야 합니다. 어깨를 펴고 시선을 정면보다 살짝 위로 두십시오. 당당한 걸음걸이는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무언의 선포입니다. 셋째, 표정의 온화함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인자한 얼굴이 최고의 덕목이라 하셨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 끝을 살짝 올리는 미소는 상대를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깊은 여유를 느끼게 합니다. 화난 듯한 표정, 억울함이 서린 얼굴은 복을 쫓아내고 악연을 불러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들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편견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면 혹시 내 몸가짐이 타인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빌미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엄숙히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감히 그를 업신여기지 못한다. 비싼 명품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일지라도 정갈하게 다려 입고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다루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기인을 부르는 자석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거울을 다시 보십시오.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구부정했던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평생의 풍파를 견뎌온 숭고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귀하게 가꿀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의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은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는 비굴한 태도입니다. 64 새 최미숙 씨는 자식들 사이에서 별명이 눈물 폭탄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주말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니? 이 엄마는 이제 쓸모가 없나 보다라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본심은 자식들이 어머니 사랑해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라는 위로를 건네주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의 전화가 오면 한숨부터 내쉬었고 명절에 모여도 미숙 씨의 눈치를 보느라 대화는 겉돌기만 했습니다. 결국 미숙 씨는 자식들에게 짐이자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희생을 알아달라고 외칠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존경하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피하던가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은 감정의 결핍을 타인에게 채우려 할수록 나의 가치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존적 자기대상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맡겨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아닌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사람은 스스로 서는 자를 받든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볼 만한 실력이 없음을 근심하라. 선생님은 그 춥고 외로운 강진의 유배지에서 18년을 홀로 계셨지만 단 한 번도 조정의 관리들에게나 가족들에게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는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자 세상은 그를 죄인이 아닌 시대의 스승으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난 새 김진태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진태 씨는 젊은 시절 공직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부와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 김 국장이야. 얼굴 한번 봐야지 라며 약속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진태 씨는 마음 철학을 공부하며 자신의 행동이 과거의 영광을 구걸하는 행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고 혼자 뒷산을 오르며 자연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던 에너지를 오로지 자기 자신을 채우는 데 쏟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진태 형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억지로 부를 때는 오지 않던 사람들이 먼저 술 한잔 하자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태 씨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자 비로소 진짜 대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나를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좀 대접해달라고 외치는 것은 미성숙한 갈구에 불과합니다. 그런 갈구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가벼운 존재로 낙인 찍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한 홀로 서기는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님 눈치, 직장 상사 눈치, 이제는 자식들 눈치까지 보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대접할 때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존경의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대접받는 어른의 자존감을 지키는 3가지 지침을 명심하십시오. 첫째,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줄 것이라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친절은 거래일 뿐이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분노와 비참함 뿐입니다. 준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기억하십시오.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침잠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차를 마시고 좋은 책을 읽으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십시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운 사람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과 같은 위엄을 풍깁니다. 셋째,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무리한 부탁이나 나를 무시하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마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는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만만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충분히 위대한 세월을 버텨온 승리자입니다. 이제 그 승리자의 면모를 되찾으십시오. 구걸하는 손을 거두고 그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다독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를 1순위로 두는 순간 세상의 질서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뱀 같은 인간들은 감히 다가오지 못할 것이며 진정한 귀인들이 여러분의 품격에 이끌려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증명해낸 노년의 삶을 황금기로 만드는 자존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무기는 나를 갉아먹는 악연을 단칼에 베어내는 단호함입니다. 68세 최경수 씨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데 그 중심에는 40년 지기 친구라는 명목 하에 곁을 맴도는
박종배 씨가 있었습니다. 종배 씨는 경수 씨를 만날 때마다 너는 왕년에 나보다 못 나갔잖아. 내 자식은 이번에도 승진 못했다며 라며 은근히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경수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오래된 인연인데 내가 참아야지. 나이 들어 친구 하나 잃으면 나만 손해지라는 생각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술값을 계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늘 허탈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뱀 같은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친구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자존감을 짓밟으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존재들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은 나쁜 인연을 참아주는 것은 인품이 아니라 자기 학대라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관계에 있어 인자함을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옳지 못한 것에는 서슬 퍼런 칼날 같은 단호함을 보이셨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꾼자는 악한 사람을 멀리할 때 마치 냄새나는 오물을 피하듯 해야 한다. 그들과 섞여 있으면서 나만은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은 숯검덩이 속에 앉아 흰 옷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류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공감 능력을 이용해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여러분이 자신보다 행복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악연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공포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라는 불안한 말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나쁜 친구 10명보다 품격 있는 고독한 시간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은 더 연장해 줄 것입니다. 75세 한명숙 씨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숙 씨는 매달 열리는 부녀회 모임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늘 남의 흉을 보고 이간질을 일삼는 조혜련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련 씨는 명숙 씨가 새로 산 옷을 보면 나이에 안 맞게 너무 화려하네라고 비꼬고 명숙 씨의 집안일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참다 못한 명숙 씨는 마음철학에 병력의 지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병력이란 마른 하늘에 치는 날벼락처럼 잘못된 상황을 단번에 깨부수는 단호함을 뜻합니다. 다음 모임에서 혜련 씨가 또다시 선을 넘는 발언을 하자 명숙 씨는 평소처럼 웃어넘기지 않았습니다.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모두가 들리게 말했습니다. 혜련 씨, 그 말씀은 매우 무례하시네요. 앞으로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 함부로 추측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저는 더 이상 이 모임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지만 그날 이후 혜련 씨는 감히 명숙 씨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회원들이 명숙 씨의 당당함에 존경을 표하며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정된 경계의 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알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인관계 만족도가 3배 이상 높고 스트레스 지수는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뱀 같은 인간들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여러분이 허허 하며 받아주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대접할 가치가 없는 만만한 먹잇감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절교의 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무조건 싸우고 원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절교입니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제자와 동료들을 향해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이름을 마음의 장부에서 지워버리고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셨습니다. 그 결과 배신자들은 세월의 풍파에 잊혀졌지만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피눈물 흘리는 인내를 멈추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악인들에게나 좋은 말이지 여러분 같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막바지 황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왜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십니까? 악연을 정리하는 3가지 단계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직관을 믿으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찝찝하고 기운이 빠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둘째, 점진적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갑자기 절교 선언을 하기 어렵다면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의 명분을 없애십시오. 바쁘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그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인자함은 위선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사회적 체면 때문에 뱀 같은 인간들의 독리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단호하게 등을 돌릴 때 비로소 여러분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인연, 여러분을 대접해 줄 기인들이 나타날 공간이 생깁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지 않으면 꽃이 필 자리가 없듯이 마음의 잡초인 악연을 뽑아내야만 노년의 품격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단호함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비참한 노후로부터 구해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5번째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진실은 노년의 인격은 비어있는 곳간에서 나오기 힘들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72 출신은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자식들 잘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다 보답하겠지 하는 믿음 하나로 퇴직금과 살던 집까지 정리해 큰아들의 사업 자금과 막내딸의 전세 자금으로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박 씨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명절마다 찾아와 고맙다 인사하던 자식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박 씨의 용돈 요청에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해요라는 소리를 대놓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 씨는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 먹고 싶은 과일 하나 제 손으로 사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년의 추함은 상당 부분 경제적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청렴을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아야 예절을 안다는 선부교의 정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즉, 내 몸 하나 건사할 최소한의 자금이 없으면 아무리 고결한 인품을 가졌더라도 타인에게 구차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아들들에게 근검절약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사치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지 마라. 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물은 인격의 보루가 된다. 남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너의 품위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권의 상실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잃었을 때 급격한 자존감 하락과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특히 시니어 계층에게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권리이자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65세 조인숙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인숙 씨는 자식들이 집을 팔아 합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마음 철학의 조언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작은 빌라를 본인 명의로 유지하고 연금을 아껴 쓰며 여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오히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 명절에 모여도 부담 없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손주들에게 가끔 용돈을 쥐어줄 때마다 할머니는 멋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의 품격은 자식들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는 당당함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으면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생리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주머니가 비어있는 노인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집이나 넋두리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자립한 어른의 말은 지혜와 조언으로 대접받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하신 금과 검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의탁하지 않겠다는 숭고한 독립선언입니다. 선생님은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큰 부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곳간을 지키고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경제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노후에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목숨줄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쥐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소소한 소득 활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소일거리라도 하며 내 손으로 10,000원짜리 한 장을 벌어보는 경험은 뇌를 활성화하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는 아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품위 유지비를 아끼지 마십시오. 10원 한 장 안 쓰는 구두쇠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사치는 금하되 나를 단정하게 가꾸는 비용이나 친구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살 수 있는 여유는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베풀 줄 아는 노인의 주머니는 존경의 샘물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고 경계했지만 동시에 노년의 빈곤은 인생의 황혼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오신 것 잘 압니다. 이제 그 돈을 남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방패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충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곳간을 채우고 그 든든한 마음으로 세상을 내려다 보십시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주는 여유는 여러분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게 해줄 것입니다. 그 미소가 바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대접받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근검절약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되 스스로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노년의 인격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는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지식을 채우는 배움의 자세입니다. 67세 박영수 씨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젊은 친구들이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냐며 짜증부터 내고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는 동생을 보면 옛날엔 지도 없이도 다 찾아다녔다며 혀를 찹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며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은 영수 씨와 대화하기를 꺼립니다. 말이 안 통하는 고집불통 노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배움을 멈추고 자신의 경험에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고 서양의 과학 기술에 귀를 기울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무와 같다. 날마다 새로워져라. 배움을 멈추는 순간 인간의 영혼은 시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다산 선생님의 일신후일신 정신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지라는 이 가르침은 노년의 삶을 대접받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끊임없이 연결망을 재구성합니다.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어른은 뇌가 전개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지적인 활력이 얼굴에 생기로 나타나 타인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비칩니다. 70세 세정금자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금자 씨는 손주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70이 넘은 나이에 유튜브와 SNS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떨리고 용어도 생소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자 씨는 손주들에게 재미있는 영상을 공유하고 최신 유행하는 단어를 섞어 농담을 건넵니다. 손주들은 우리 할머니가 최고라며 금자 씨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금자 씨가 대접받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배우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그 유연한 지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은 공부하지 않는 노년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식은 더 이상 오늘날의 정답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전부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대화의 광장에서 쫓겨나 외로운 섬이 되고 맙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학문은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곧 뒤처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대접받는 어른의 배움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자 겸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면 기꺼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선생님을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편식하지 않는 독서입니다. 고전만 고집하지 말고 최신 베스트셀러도 읽어보십시오. 심리학, 과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할 때 여러분의 시야는 넓어집니다. 넓은 시야를 가진 어른의 조언은 편협하지 않기에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셋째,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방대한 저술은 모두 초서, 즉 중요한 내용을 베껴 쓰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기록하십시오. 메모하는 노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지적인 권위를 풍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새로 배우셨습니까?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라는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덤으로 밀어넣는 생각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이어가는 노년층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경심을 얻는 비율이 8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정작 배우고 싶었던 것을 뒤로 미루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배우십시오. 악기를 배워도 좋고 외국어를 배워도 좋으며 마음 철학과 같은 고전을 깊이 파고들어도 좋습니다. 배움의 열정이 눈동자에 서려 있는 한 세월은 여러분을 늙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직함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처럼 붓을 들고 책을 펼치십시오. 배움이라는 등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은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지혜로운 멘토로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7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노년의 지혜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타인으로부터 감정적,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른두 새 박성호 씨는 외아들네 집에만 가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며느리에게 애들 반찬은 영양가 있게 직접 만들어 먹여라라며 훈수를 둡니다. 아들의 투자 소식을 들으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위험하다며 길을 꺾어 놓기 일쑤입니다. 성호 씨는 이것이 다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성호 씨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먼저 외면받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언이 자식의 삶을 정말로 바꿨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뼈아픈 진실은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 곁을 거쳐가는 독립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 교육하셨지만 결코 그들의 일상적인 선택이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큰 방향과 인격의 도리에 대해서만 엄격히 가르치셨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었다면 그 다음은 하늘의 햇살과 바람에 맡겨야 한다. 자꾸만 뿌리를 캐어보고 가지를 흔드는 농부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화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어른은 타인, 특히 자식과 자신을 분리할 줄 압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아니고 자식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정서적 질식감을 주며 이는 노년의 고독을 자초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68세 이정희 씨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지혜를 배워봅시다. 정희 씨는 딸의 결혼 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고민을 털어놓아도 너라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다라는 믿음 섞인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딸이 시댁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대신 싸워주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며 딸의 지친 마음을 위로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딸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존중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딸에게 간섭하는 시어머니 같은 엄마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은 간섭은 곧 불신이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자식의 선택에 자꾸 토를 다는 것은 나는 내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30이 넘고 40이 넘은 자식에게 부모의 불신은 그 어떤 비수보다 날카롭게 가슴에 박힙니다. 대접받는 어른은 자식을 믿어주는 어른입니다. 설령 그들이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조차 그들의 인생 자양분이 될 것임을 믿고 지켜봐 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대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3가지 행동 수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우스갯소리를 진리로 받드십시오. 여기서 지갑을 열라는 것은 돈으로 환심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의 보탬이 되고 싶다면 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경제적 지원이나 반찬 지원 등을 주되 그에 대한 생색을 단 1%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도움은 간섭의 시작입니다. 둘째, 부탁하기 전에는 절대 조언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먼저 아버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경험을 보물 상자 속에 깊이 넣어 두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는 자식이 갈구할 때 전달되어야 비로소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자식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간섭은 시작됩니다. 자식이 없어도 충분히 즐겁고 바쁜 부모를 볼 때 자식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부모를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그것은 너희의 운명이다. 다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의 풍모입니다.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이제 주인공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는 관객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거리두기라는 성숙한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법을 배울 때 자식은 여러분의 발자취를 존경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손을 떼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은 자식의 마음속에 영원한 귀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년의 진정한 사랑이자 품격입니다. 8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태도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직함이나 업적을 내세워 현재의 대접을 강요하는 오만함입니다. 69세 김대호 씨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항상 첫 마디가 내가 왕년의 말이야로 시작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상무실 의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식당 점원이 조금이라도 서투르면 내가 사람을 수천 명 부리던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대접을 해? 라며 호통을 칩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조언을 빙자해 훈계를 일삼습니다. 대호 씨는 자신의 당당함이 여전한 카리스마라고 착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과거에 갇힌 가여운 노인으로 여길 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의 내가 누구였는지가 지금 이 순간 식당에서 마주하는 사람이나 새로 사귄 친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진실은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는 순간 당신의 현재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정체성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의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한때 정조, 대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정의품의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하지만 강진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나는 이제 죄인일 뿐이다라며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감마님이라 부르려 해도 한사코 거절하며 이름 없는 동네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농부들의 고충을 들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벼슬은 잠시 빌려 입은 옷과 같다. 옷을 벗고 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다. 과거의 화려함에 취해 현재의 비루함을 보지 못하는 자는 평생을 허상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보여주신 현실 자각의 지혜입니다. 대접받는 어른은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보여주는 인격과 배려로 평가받습니다. 71세 최동진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동진 씨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임에서 자신이 교장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항상 먼저 도착해 자리를 정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경청하며 모임이 끝나면 뒷정리를 돕습니다. 나중에 그가 교장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합니다. 어쩐지 풍기는 기품이 남다르시더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동진 씨가 대접받는 이유는 과거의 직함 때문이 아니라 그 직함을 내려놓고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 그의 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은 왕년 타령은 현재가 불행하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내 삶이 즐겁고 의미 있다면 과거를 소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과거를 끌어다 쓰는 것은 현재의 나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집착하는 시니어일수록 우울증 수치가 높고 사회적 고립도가 깊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대접받는 어른으로서 현재를 사는 3가지 마음가짐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계급장을 떼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은퇴하는 순간 세상과의 모든 수직적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수평적 관계의 시대입니다. 나이나 경력을 내세우지 말고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진심을 다해 대하십시오. 둘째, 오늘의 업적을 만드십시오. 20년 전 상을 받은 이야기 대신 어제 읽은 책 이야기나 오늘 아침에 본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현재 진행형인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새로운 문장을 쓰며 오늘의 정약용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아랫사람에게 먼저 배우십시오. 젊은 세대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 라고 물으십시오.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배우려는 자세를 취할 때 젊은이들은 감동하며 여러분을 진정한 어른으로 받들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귀양 살고 있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가 예전에 잘 나갔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지도 마라. 오직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추억일 뿐 훈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참으로 화려하고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훈장들은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하십시오. 굳이 밖으로 꺼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깊이 있는 눈빛과 정중한 태도에서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의 비범함을 읽어낼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는 가벼워지고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진짜 대접은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겸손함에 감동한 타인이 스스로 바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하심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삶을 현재라는 눈부신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9번째로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노년의 품격은 차가운 논리가 아닌 따뜻한 공감으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말의 온도입니다. 66세 박영호 씨는 자타공인 바른 소리 장인입니다. 친구가 건강관리에 소홀해 보이면 그렇게 살면 금방 죽어라고 직언을 날리고 자녀가 직장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라며 정답만을 제시합니다. 영호 씨는 자신이 솔직하고 뒤끝 없는 사람이라 자부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그와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결국 영호 씨의 곁에는 그의 정답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고 그는 세상에 들을 귀 있는 놈이 하나도 없다며 투덜댑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 그 사람의 논리가 완벽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은 옳은 말도 차갑게 하면 상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가르치려는 태도와 냉소적인 말투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학문적 깊이가 누구보다 깊으셨지만 백성을 대하거나 제자를 가르칠 때는 항상 그들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는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다. 마음이 따뜻한 자는 말에서 온기가 느껴지고 마음이 척박한 자는 말에서 가시가 돋친다.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상대를 감싸 안으려 힘써라.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타당성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라는 말 대신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의 온도를 높이는 연금술입니다. 대접받는 어른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70세 세김순자 씨의 사례를 통해 말의 온도가 가진 힘을 배워봅시다. 순자 씨는 동네에서 상담 창구로 통합니다. 그녀가 특별한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지그시 눈을 맞추며 아이고, 그랬구나. 고생 많았네라며 고개를 끄덕여 줄 뿐입니다.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다고 하면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 대신 내가 도와줄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애쓰는 거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순자 씨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끼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대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실은 말의 온도가 낮으면 고립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비판이나 훈계에 민감해집니다. 나를 무시하나? 혹은 자기만 잘났나? 라는 오해를 사기 쉽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언행무항, 즉 말과 행동에 일관된 덕이 없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덕의 핵심은 바로 타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대접받는 어른의 말의 온도를 유지하는 3가지 비결입니다. 첫째, 비판보다는 공감을 앞세우십시오. 상대의 행동이 틀렸더라도 일단 그 사람의 감정에는 그랬구나 라고 동조해 주십시오. 감정이 풀려야 이성적인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내 논리를 세우기 전에 상대의 가슴 온도부터 체크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둘째, 작은 일에 감탄하십시오. 고마워요. 참 잘했네요. 어쩜 그렇게 생각이 깊어요.
와 같은 긍정적인 감탄사는 대화의 온도를 즉각적으로 올립니다. 무뚝뚝한 어른보다 리액션이 좋은 어른이 훨씬 매력적이고 대접받습니다. 셋째, 나의 약점을 먼저 드러내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의 실수와 고뇌를 글로 남기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했단다. 나도 요즘은 자꾸 깜빡해서 걱정이야처럼 자신의 취약함을 먼저 보여줄 때 상대방은 경계심을 풀고 여러분을 친밀한 조언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뜻한 관계였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부드러운 대화법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대접은 돈이 떨어지면 사라지지만 말의 온도로 얻은 존경은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거친 세상을 헤쳐오느라 말투가 다소 딱딱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져도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숯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온도를 되찾을 때 세상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고독을 몰아내고 품격 있는 대접을 받는 9번째 열쇠입니다. 10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삶의 기반은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다스리는 건강 관리입니다. 73 세박종식 씨는 젊은 시절부터 남자는 정신력이라며 몸의 신호를 무시해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술자리와 무절제한 식습관을 혹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찾아온 뇌졸중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종식 씨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정하던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단정하던 몸가짐은 무너졌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과 간병인에게 자신의 치부를 보여야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종식 씨의 품격은 병실 침대 위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혜와 고결한 인품을 가졌다고 한들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 품위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진실은 건강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 아침 거처를 정리하고 산책을 하며 몸을 다스리는 것을 학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담긴 귀한 보석도 결국 흙탕물에 뒹굴게 된다. 건강을 잃고 나서 도리를 찾는 것은 지붕이 무너진 뒤에 서들보를 고치는 것과 같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체적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당당해집니다. 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는 곧 대접받는 위치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약자의 위치로 전락함을 의미합니다. 69세 임정자 씨의 사례를 통해 건강이 주는 품격을 살펴봅시다. 정자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30분씩 수중 에어로빅과 스트레칭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며 식단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70이 넘은 지금도 정자 씨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모임에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건강한 에너지에 감탄하며 어쩜 그렇게 관리를 잘하셨냐고 묻습니다. 정자 씨가 대접받는 이유는 그녀가 내뿜는 활기찬 생명력이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노인의 질병은 때로 주변의 사랑을 시험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자식들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간병에 지친 주변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을 인격체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너희 몸을 스스로 보살피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며 부모인 내가 몸을 보살피는 것이 너희의 짐을 덜어주는 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접받는 어른의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철칙입니다. 첫째, 근육은 노후 연금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존감의 양과 비례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걷기, 스쿼트 등 하체 근육을 지키는 노력이 여러분의 이동권과 자유를 지켜줍니다. 당당하게 걷는 어른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립니다. 둘째, 절제의 미학을 실천하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소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는 몸이 즐거운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배부름을 탐하지 않고 정갈하게 식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절제된 인격을 보여줍니다. 과식과 과음은 노년의 얼굴에 독소를 남기고 품격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정신건강을 위해 햇볕과 소통하십시오.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2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은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여러분의 표정을 밝게 만듭니다. 그늘진 얼굴보다는 햇살을 머금은 온화한 얼굴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대접의 자석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화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10년 뒤 대접받는 어른이 될지 병상에 누워 동정을 받는 처지가 될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이 없으셨을 겁니다. 부러지고 닳아버린 그 몸이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훈장을 닦고 기름칠할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차리고 나를 위해 운동화 끈을 묶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할 때 여러분의 지혜는 비로소 권위를 얻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그 수많은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힘도 결국 스스로를 다스린 건강에서 나왔음을 기억하십시오. 건강이라는 탄탄한 집원 위에 품격이라는 성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대접받는 삶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11번째로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노년의 향기는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배려에도 진심을 다해 고마움을 전하는 표현의 미덕입니다. 75 박태식 씨는 자칭 엄격한 선비 스타일입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가져오거나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내도 그저 수고했다 한마디뿐이거나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는 어른이 가볍게 입을 놀려 칭찬하거나 고맙다고 하는 것은 채통을 깎아먹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해드려도 보람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대접받지 못한다고 분노했지만 정작 그 대접의 불꽃을 꺼뜨린 것은 본인의 무뚝뚝하고 인색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고맙다고 말하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반면 당연하다는 듯 무심하게 받아들이면 다시는 챙겨주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기서 마주해야 할 냉정한 진실은 감사는 타인을 위한 예의이기 이전에 나를 대접받게 만드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신에게 밥 한 그릇, 종이 한 장을 내어준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잊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으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과 같다. 작은 선행에도 크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자만이 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호의가 인정받고 보상받았다고 느낄 때 관계의 만족도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감사의 표현은 여러분을 부양해야 할 대상에서 함께하고 싶은 귀인으로 격상시킵니다. 고마움을 아는 어른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끓고 온기가 가득합니다. 67세 김예숙 씨의 사례를 통해 감사의 마법을 배워봅시다. 예숙 씨는 손주가 서툰 글씨로 써온 편지 한 장에도 세상에 할머니가 평생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귀하다라며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식당에서 물 한 잔을 가져다주는 종업원에게도 눈을 맞추며 덕분에 시원하게 잘 마셨어요 라고 인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혜숙 씨를 위해 무언가 해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혜숙 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변 모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진정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은 인색한 감사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오만으로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 생각에 갇히는 순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교만은 만 가지 악의 근원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 말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위엄입니다. 대접받는 어른의 감사법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즉시 표현하십시오. 나중에 말해야지 하면 잊어버리고 그 온기는 식어버립니다. 호의를 받은 그 순간 가장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피로를 씻어주는 명약이 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십시오. 그냥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내가 어제 보내준 과일이 아주 달아서 기분이 좋았어. 당신이 현관 청소를 해줘서 집안이 환해졌네.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이십시오. 구체적인 감사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줍니다. 셋째, 작은 보답을 잊지 마십시오.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고마움을 전한 뒤 나중에 따뜻한 문자 한 통이나 작은 사탕 하나라도 건네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보잘것없는 선물에도 반드시 정성 어린 시나 글로 답례를 하셨습니다. 그 보답의 행위가 관계를 영원하게 만듭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먼에 따르면 감사 편지를 쓰고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행복 지수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감사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의 영혼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주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효도하는 것도, 친구가 전화를 해주는 것도, 오늘 아침 해가 뜨는 것도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습관처럼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한 보온의 정신을 실천하십시오. 감사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노후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대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12번째로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노년의 최종 단계는 삶의 끝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눈부시게 만드는 초연함입니다. 79세 조영길 씨는 주변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재수없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화를 내고 장례식장에 다녀온 날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저기압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끝없는 어둠이자 소멸이라 여겨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삶에 대한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공포에 떨며 주변 사람들을 들볶았고 자식들에게는 자신의 사후 재산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거부할수록 영길 씨의 오늘은 불안과 짜증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그의 죽음보다 그의 살아있음이 주는 피로감에 지쳐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것이 내 선택이 아니었듯 떠나는 것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마주해야 할 가장 숭고한 진실은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오늘을 가장 품격 있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7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묘비명을 스스로 쓰셨습니다. 이를 자찬묘지명이라 부릅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며 삶을 정리하셨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완성된 마침표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잠시 머무는 나들이와 같고 죽음은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돌아갈 준비가 된 자는 길 위에서 당황하지 않으며 매 순간 만나는 풍경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실존적 자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소한 갈등과 욕심에서 해방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은 역설적으로 오늘 누구를 이유할 시간이 없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대접받는 어른은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않으며 남겨진 이들에게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정돈하는 사람입니다. 82 새한옥순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죽음의 품격을 배워봅시다. 옥순 할머니는 일찌감치 자신의 영정 사진을 가장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불러 내가 떠날 때 슬퍼만 하지 말고 이 사진처럼 즐겁게 나를 보내다 오라며 유언장을 미리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주변을 정리하고 혹시 미안한 마음이 남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마주하며 매일을 축제처럼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평온한 얼굴에서 형언할 수 없는 성스러움을 느끼며 그녀를 진정한 현자로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추한 뒷모습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다가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 남겨진 자식들은 재산 문제로 싸우거나 부모의 유품을 치우며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후의 명예는 살아있을 때의 행동으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가 향기로운지 아니면 악취가 나는지는 지금 내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접받는 어른의 마무리 전략 3가지입니다. 첫째,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건도, 명예도, 자식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변을 가볍게 비울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맑아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돌아와서도 최소한의 물건만을 곁에 두셨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비로소 노년의 평온함이 깃듭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마십시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오늘 푸십시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숭고한 선택입니다. 죽음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뿐입니다. 셋째, 아름다운 유산 레게시를 고민하십시오. 유산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 혹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기억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남긴 수많은 책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인간은 비로소 가식의 가면을 벗고 본래적인 자기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참으로 치열하게 삶을 지켜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치열함을 내려놓고 고요한 수평선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는 말처럼 죽음을 기억하되 오늘의 태양을 온몸으로 만끽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여러분을 죽어가는 노인이 아닌 삶의 완성을 보여주는 스승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그러하셨듯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 그 당당함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화려한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